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자치분권 대토론회 2차 민주 네, 이거 실시간입니다. 아, 대통령 토론회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번에는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인 이은주 국회의원님이 나오셨습니다. 또 인사 소개는 별도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굉장히 오늘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지방자치학회의 아주 학자님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정순관 교수님이고요.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지방자치가 또 지방분권이 그리고 지방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해법이 나와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은주 비서실장님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2022 동계 학술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하느라고 애쓰신 소순창 학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사실 이번 대선을 맞아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였고 후보들께서 참석하셔서 열띤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국정운영 정의당의 정책 설명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방분권 강화, 또 균형 발전, 국민주권, 지방 강화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에서 사실 뜨거운 쟁점이 돼서 각 당의 후보들이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보다는 집안 문제가 더 큰 쟁점이 되는 대선이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정의당의 자치분권 균형 발전 공약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토론자들 먼저 소개 좀 네. 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순관 교수님 소개 부탁합니다. 저 순천대학교의 정순관입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18대 지방자치학회 학회장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빈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의 임승민입니다. 예, 이렇게 또 직접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떤 당 오지도 않았는데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오늘 이 토론회는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주신다면 바로 우리 비서실장님께 또 답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이은주 저기 국회의원님의 발제를 좀 보고 듣고 그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자치분권 균형 발전 공약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이 자치분권에 대한 이제 큰 기조는 분권을 넘어서 지역 민주주의 확대와 강화 실현이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 거치면서 유보됐던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이 됐고 민선 단체장은 95년에 부활이 됐습니다. 지방자치 부활된 지 31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중앙 집권적 국가 시스템으로 인해서 여전히 지방자치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요. 뭐 일각에서 지방자치 무용론 얘기도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지방자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1991년 충북 청주시에서 제정된 정보 공개 조례를 들고 싶습니다. 청주시의 정보 공개 조례는 정보공개법이라는 중앙정부 법률로 이어졌죠. 사실 이번 대선에서도 저희 심상정 후보가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 최고임금법을 공약화했는데 뭐 대선 토론회 이후에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제정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미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최고임금 제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중앙에서 회피하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도나 정책들 지역에서 먼저 추진해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검증받아서 중앙정부가 수행해 나가는 방식이 이제는 작동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아주 복잡한 사회입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과 사업에 권한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국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를 앞둔 우리 사회 대전환을 위해서는 지방 분권형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전환이 전국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밑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한편으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더 많은 분권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실 지역의 기득권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 권력을 민주화하지 않고 그들에게 더 많은 권한만 부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지방자치는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 그들만의 왕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분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촘촘한 민주주의로 지역의 지배 구조를 민주화하고 혁신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조로 마련한 분권을 넘어 지역 민주주의 확대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공약 9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현재 헌법의 지방자치 조항은 제117조와 제118조가 전부죠. 이것도 1962년 제5차 개헌 이래 동일한 내용의 조문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자치 입법권을 장악하고 또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도 중앙정부의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방정부의 과세 자주권이 제약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개헌 논의 과정에서부터 정의당은 계속해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에 경북대 하혜수 교수님께서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계시는 개헌국민연대로부터 심상정 후보의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추진과 해당 분야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심상정 후보의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공약은 첫 번째,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서 지방분권 국가로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분권 국가로 이행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를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셋째, 사무의 배분도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넷째로 지방의회에도 입법권을 배분해 자치 입법권을 보장토록 했습니다. 다섯째로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해서 과세 자주권을 보장하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것, 그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재정 조정 의무를 명시하는 등 자치 재정권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 확대 실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방자치의 두 바퀴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단체자치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재작년이 됐죠. 예, 주민자치는 아예 전체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참여와 간시가 없이 단체장 권한만 강화된다면 지방의회는 무기력한 거수기 노릇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권한과 사무를 이양해도 지방은 그들만의 리그가 될 거다라는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인 주민자치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첫째,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장이 위촉하는 그래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양성이 결여됐습니다. 그러면 결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받기 어렵게 되는 거죠.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대표성 제고와 또 성별, 연령별, 직업별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제, 추첨제, 직선제 현재 시도되고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지역의 청년, 여성, 노동자, 시민단체, 노조, 정당 등이 주민자치회에 참여 가능토록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주민자치 의사결정 권한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거수기 역할이나 아니면 읍면동의 행정보조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결기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입니다.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분권은 실제 허울 좋고 듣기 좋은 소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방 분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국세대 지방세 7대 3을 목표로 재정 분권을 추진해서 실제 지방세 비율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 7.53대 2.47을 기록하고 있죠. 정의당은 재정분권에서 중요한 문제는 지방 정부가 얼마나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지금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006년부터 내국세 수입의 19.24%로 16년째 그대로입니다. 꼬리표가 붙는 국고보조금의 비율은 2017년 44조 원에서 2020년 60.7조 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보통 교부세는 41조 원에서 46.7조 원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 2단계 재정 분권에서 지방 소비세 세율이 인상돼서 지방의 자주 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 과제 중 중점 추진 과제였던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국세 중에 부가가치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 소비세 인상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줄어들었는데 이에 대한 추가 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들 아시지만 복지 지출 증가에 따라서 지방의 재정 부담 완화와 지방 재정의 형평화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지방 교부세 법정률 인상이 필요합니다. 지방 재정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전공자시니까 확대하는 방안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거고, 둘째는 지방 재정 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비중의 확대는 우리나라 같이 지역 간의 세수 편차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지역 간 세입 불균형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지금 77대 23 정도여서 지방세 비율이 아주 낮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정의당은 그래서 지방 재정 조정 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고 보조금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 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훼손하는 효과를 낳고 있어서 국고 보조금의 확대는 중앙 정부의 사업 추진에는 효과적이지만 지방 정부의 자율성 제한과 도덕적 해이 등 이런 문제점을 좀 낳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집행하는 보육이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의 사업은 전적으로 중앙 정부가 부담하는 그런 국고 보조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현행 내국세수의 19.24%에서 22%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제도는 과거에 비해서 일정 정도 개선은 있지만 여전히 이제 그 자치단체 길들이기 예산, 국회의원 짬짬이 예산 이런 비판을 받고 있죠. 지역 현안, 국가-지방 협력 그 특별교부세는 폐지하고 재난안전 수요에 대해서 여기에 한해서 교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보통 교부세는 사회복지비 부담 비중이 매우 높은 자치구에 보통 교부세를 이제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지방자치지원기구인 자치분권처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행정기관의 개편 문제죠. 실제 국민의 정부 시절 총무처와 내무부의 통합으로 행정자치부, 지금은 이제 행정안전부가 출범했는데 중앙부처에 대한 관리 업무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리 업무가 통합되었습니다. 명분은 중앙과 지방 행정의 교류와 협력이었으나 중앙 집권적 국정 운영을 고착화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일어왔죠.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 재정 전반적인 사무에 대한 사무에 간섭을 하면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그런 점에서 사실 요번에 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달에 출범을 했죠. 따라서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부처의 기능 또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의당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분권, 지방재정경제 관련 사무를 떼어내서 국무총리 소속의 신설 자치분권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처 쪼개기가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간섭과 통제에서 자치분권을 지원하는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제 확대 실시 및 민주적 통제 실현.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부터 강역 단위의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가 실행됐죠. 사실은 이원화 모델이 원래 모델이었는데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제약 이런 이유로 일원화 모델이 실시가 됐습니다. 사무만 나눈 일원화 모델은 경찰권의 분산에 있어서도 또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실시에 있어서도 매우 미흡합니다.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생활안전, 지역교통, 경비 등 사무에 대해서만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뿐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로 이어지는 집행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보시면 아시겠지만 5, 60대 남성 경찰 출신 교수 법조인 중심이어서 전혀 시민을 닮은 다양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 법 개정 때 이제 제가 강하게 얘기해서 인권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과
그리고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의무 조항이 아니라 권고 조항이어서 실제 대다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강력 단위 자치경찰제가 아니라 시군 구 단위 경찰서 수준의 주민 밀착형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인 수사나 외사, 대테러 등 국가경찰이 수행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치경찰에 넘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성 60% 초과 금지나 또 인권 전문가 포함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강행 규정화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단체장이 위촉한 위원이 대부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호선제를 도입해서 단체장의 역할을 차단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번째는 과감한 사무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지방일괄 이양법이 제정되었는데 추가적인 이양 사무를 발굴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서 재원과 인력을 동반한 사무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네,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구성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2월 18일 내일이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그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아직 선거구가 획정이 되지 않아서 누구를 대표해야 되는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뭐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대 양당은 책임 있게 지방 선거구 획정을 빨리 해서 적어도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시민들한테 제대로 인사하면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대표성 비례성 높이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지방의회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지방의회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지방의회 무용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 있었던 제7회 동시지방선거 결과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일치했습니다. 더구나 다수 정당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시도의회가 8곳이나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또 지방의회 선거제도 중 광역의회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시민을 닮은 의회, 주민 뜻대로 의석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 취지에 반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또 4인 선거구를 쪼개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 3, 4인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분할 허용 조항을 없애는, 제가 그 법도 지금 발의해 놨는데 뭐 정개특위에서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강역과 같이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번째로 지방의원의 윤리적 책임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높은데 대표적으로 보면 외유성 해외 연수, 뭐 재량 사업비를 둘러싼 비리, 또 수의계약 개입 등 이런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동료 의원들이 있을 때 뭐 셀프 징계, 송방망이 징계 이래서 이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죠. 정의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지방의회, 투명한 지방의회를 구성토로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금지하고 외유성 해외 연수를 금지하는 겁니다. 승인된 연수와 또 투명한 공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가능한 겁니다. 또 선심성 재량 사업비 편성 금지, 또 셀프 징계 방지, 지방의원 이해 충돌 방지 강화, 그리고 시민 참여형 지방의회 모니터링 제도화를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단체장 견제가 가능한 강한 지방의회 실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방의회 무용론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 다른 하나가 바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많죠. 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두고 강시장 약의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체장의 인사 전횡이나 선심성, 전시성, 예산 낭비에 대해서 실제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많지 않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정쟁만 하게 되는 거죠. 단체장 견제가 가능한 강한 지방의회를 위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 단체장의 예산안 제2요구권을 폐지하고 지방의회 소속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기관 구성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는 되었는데 뭐 여러 다양한 기관 구성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후속 작업을 통해서 뒷받침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방 분권 공약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방자치학회에서 주제로 제시한 것 중에 제가 앞에 설명드리지 못한 지방 분권형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 체제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 및 재정이 지방정부로 이관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권한 이양의 핵심은 사회복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의 통합적 컨트롤 타워로 복지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래서 정의당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노동복지부, 국민건강부로 개편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복지부 장관이 부총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치분권과 관련해선 현행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자문기구를 뛰어넘어서 지방분권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의결기구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도 각 부처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균형 발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자리, 교육, 복지, 연구개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범부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네, 물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협력을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좋아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무상급식. 그리고
또 이 무상급식은 대표적인 지자체와 교육청의 합작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도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서 자녀들이 학교가 잘 되도록 시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것도 그 경기교육청에서 시작했고 2020년 기준으로 16개 시도에서 167개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에 딱 부합하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잘 협력하면 더 잘 교육 혁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네, 조금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균형 발전은 전국이 골고루 행복한 균형 발전과 관련한 정의당의 핵심 공약의 기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 간 수도권, 비수도권 또 도시 농산어촌 불균형 격차가 너무 심하죠.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몰려 있습니다. 기업, 대학, 의료기관도 집중돼 있고요. 이건 균형이 아니라 양적 성장에 추진하면서 자원의 이 거점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간 나눠 먹기식 자원 배분 또 외형적 개발 중심의 한계로 수도권 집중 지방 쇠퇴가 더 가속화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참여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추진한 거랑 혁신도시 조성한 것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일정하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정책 전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네, 너무 네, 마무리 좀. 마무리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요번에 이 초강요 메가시티 관련해서 정의당의 대안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질문 받고 하실 시간이 되실 때 가능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정의당의 구체적인 정책을 보면서 대통령 후보 초청 지금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패널들께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좀 들으시고 굉장히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순관 교수님부터 한번 질문을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 그 아주 충실하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내용이 여러 가지 대안들 포함해서 해주시는 것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선은 국가 정책에서 지방 우선주의를 국회에서 선언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국가 정책에서 지방 우선주의를 선언하자. 국회 차원에서. 사실 선언은 할 수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선언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선언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선언은 뭐 당연한 거고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선언을 하면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의원님들이 합의가 되면 국가 정책에서 지방 우선주의를 선언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자치법권 보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지 않으면 자치법권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다수설이
헌법이나 법령을 해석하는 다수설이 제도보장론의 다수설이 강하게 있고, 특히 헌법학자들 간에는 이 제도보장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또 우리나라 대법원은 판례들이 강하게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은 해석상은 가능합니다. 해석상은 가능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은 자치입법권 보장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해석은 가능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정의당은 20대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부터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이 그 헌법에 보장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 단체장이 제의 요구를 한다거나 행안부가 대법원에 제소해서 실제로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네. 이런 것들이 반복돼 왔죠. 네, 그래서 정의당에선 이 부분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네, 질문을 좀 하시겠습니다. 네. 그 미처 설명을 못 하셨으니까 제가 그 균형 발전의 네 번째 주제 특별회계 지급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04번. 네네. 지금 현재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그 자율 규정하고 혁신 그 이 사업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제주 세종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총 예산 규모는 한 10조 한 5천억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산업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국고부조 형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 국고부조 형태로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국토부의 성격도 있고 또 산업부의 성격도 있고 중소벤처 그 기업부의 성격도 있고 과기정통부 성격이 있어서 이게 지금 주장하신 대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부처의 전문성하고 그 이 부분 충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왜냐하면 국고부조 안에서도 균형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만약 조성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그 지역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것을 정의당에서는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죠. SOC 중심의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해서 지역별 특화 산업에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산업 정책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전면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지역별 산업 육성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겠습니다. 또 미래형 자동차,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산업, AI 등 신산업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화 산업별 그 촘촘한 산학 연계 및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는 뭐 대략 생각해 보셨어요? 액수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교육 재정하고 일반 재정, 일반 지방 재정하고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 그러셨거든요. 그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근데 이제 이런 비판도 있어요. 뭐냐면 그 2023년도에 이제 30만 명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우리 학령 학생 인구가 그래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부세는 내국세 비율로 하기 때문에 늘어가요. 거의 지방교육재정도 마찬가지 교부세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그 총 국가 예산이 뭐 한
40조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7할 420조가 국가고 30%가 지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244개의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이 약 252조예요. 2020년 기준으로. 그런데 17개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약 80조거든요. 80조가 넘어요. 84조 정도.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학생 수는 줄어가는데 교육 재정은 계속해서 늘고 지방 정부는 할 일이 많았는데 그 규모는 근 3분의 1이잖아요. 학령 인구는 30만 명의 3분의 1이 써가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학교에 지나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역 간 편차도 발생해요. 이게 그래서 그 교육 재정만이라도 정치적으로 교육감 선거는 못한 통폐합 안 된다 하더라도 교육 재정만으로 통폐합하면 약 340조 가량. 그러면 그 앞서 교부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그걸 갖다 충당하기도 남는다는 반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교부세율 인상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아까 그 교육자치 일반자치 통합에서 좀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먼저 정의당의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일단 재정만이라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의당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 무상급식 관련한 예산 예로 좀 한번 들면요, 실제 이 무상급식 경기교육감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를 바꿔놨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을 심어준 거죠. 그래서 이게 지자체와 교육청의 합작품인데 제도만의 합작품이 아니라 예산의 합작품이기도 한 겁니다. 2020년 계획 기준으로 교육청이 2조 5,999억 원을 냈죠. 58.7%. 지자체가 1조 8,333억 원, 41.3%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 재정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사업을 가지고 합작품이라고 무상급식이 교육청과 지자체 합작품이라고 말한 것처럼 좋은 복지 사업과 교육 사업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이 분권을 분권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것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분권의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내려다 줘도 일선 현장에서는 체감을 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핵심 사업이 바로 주민자치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자치법에서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그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특별법에 의해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데 꼭 이 주민자치회가 일반법에 명시되어서 모든 자치단체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정말 바라고 또 하나는 제안을 드리면 주민자치회에 더불어서 소위 미니퍼블릭이라고 하는 수기제도를 제도화해서 모든 주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제도적 공간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무총리실에서 공론화 기본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국가공론화위원회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기제도 이런 지원들이 돼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 창구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 확대해 가는 장치들인데 국가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저는 정의당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제대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문제 제기도 했었는데 뭐 집권 여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일단은 지방자치를 먼저 하고 주민자치는 별도로 후에 논의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이제 후속 법률들이 제안이 되고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만 더. 예. 그 자치경찰제 그 문제를 적절히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자치경찰제 제도를 설계할 때 우리가 고려돼야 할 그 수사권 문제하고요. 지금 수사는 별도의 조직에서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이원화 모델로 가져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하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경찰 총량이 확대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을 확대할 때 이원화로 할 때 이 경찰의 총량이 확대되는 위험이 있는 것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경찰 총량의 확대. 근데 실제로 그 이원화 모델이 되었을 때 그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좀 그 일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얼마나 민주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경찰 조직이 되는가, 자치경찰 조직이 되는가 여기에 좀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그런 그 이원화 모델로 안착되고 그 과정에 뭐 그 방대하게 조직이나 인력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치안과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이원화 모델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그 전문가들 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원화 모델을 설계할 때는요. 국가경찰의 4만 3천 명을 자치경찰로 빼내는 안이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경찰의 총량은 그렇게 크게 불어나지 않는 설계가 합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권에서 항상 부딪히듯이 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경찰 총량이 대한민국에 불어나는 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 점을 자치경찰을 설계할 때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과 함께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진행에는 사회자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좀 내용을 받았어요. 7번에 보면 지역인재 할당제 50% 상향으로 지역인재 등용 확대라고 써져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좀 더 확대가 50%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좀 더 확대가 50% 이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뭐 현재 지역 인재 할당제를 통해서 지역 인재 외부 유출과 인구 감소를 막고 지방의 이제 균형 있는 발전을 기여할 수 있게 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지역 인재 할당 비율이 현재 30%고 정의당은 이제 50%를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지 지금 50%보다 더 높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정도로 지방 위기가 심각하고 그런 문제 의식으로 대표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50%로 상향해서 비수도권 학생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다시 한번 질문을 이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도 있어요. 왜냐면 그 지역마다 일반적이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안전 문제가는 울산 지역이라든가 또는 뭐 에너지 전기의 광주 전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전이라든가 또는 에너지에 관련된 거 울산 쪽으로 많이 가 있거든요. 안전 문제. 그래서 이제 지역의 어떤 편중화 현상도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뽑는데 한계가 있어서 조금 권역화 시켜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안 하더라도 부울경까지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남도 좀 광주 전남 전북까지 좀 확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전체적으로는 지역인재 할당제에 대해서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긴 한데 조금 디테일한 데서는 조금 더 정책을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권역별 추진을 허용한다라든가 그런 게 이제 현장에서의 목소리는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주권에서는 도시밖에 없는데 주택공사 소위 말해서 LH밖에 없는데 LH에 해당되는 게 다 주로 행정이나 도시개발, 도시계획이거든요. 이게 그럼 그쪽에 있는 화학이라든가 이런 거 나온 친구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금은 그 정의당도 그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제 추가적으로 전제 교부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왜 부정적이냐면 첫 번째 이유가 대한민국의 244개 자치단체에서 인구의 집중도로 따진다면 특광역시 7개, 1특별시 6개, 6개, 그 다음에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도시, 23개의 대한민국 국민의 주소가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3개 자치단체에 집중돼서 재원이 가야 되는데 사람 없는 곳에 가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 실질적으로는 사람에게 국민에게 쓰여질 돈이 땅에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갈 곳 없는 길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저는 교부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유가 우리나라의 현재 행정 서비스는 운동장이 없다라든가 공공시설이 없는 곳은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철도라든가 대중교통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뜯어내버리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철도 같은 광역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교부세에 해당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교부세는 오히려 목적 교부세가 좀 맞다고 보거든요. 일반 교부세가 아니라 목적 교부세라는 게 이제 좀 더 나은 국고보조인데 저는 그런 목적 교부세 일반적인 국고보조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확실하게 SOC라든가 확실한 목적을 가진 교부세가 하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의 행재정 능력 가지고는 재편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인구 기준으로 이게 그래서 만약에 3%를 올리신다, 22%로 그러면 현재 내국세 1년간 세입에 3% 올라가면 적어도 10조 가까운 돈이 돼요. 이 정도 돈이면은 R&D 투자해서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가 한마디로 목적 교부세를 지역 대학 육성이라든가 하는 쪽으로 더 낫지 않는가. 왜냐하면 OECD 평균에 우리가 초중고는 세계 1위입니다. 투입 비용이. 근데 대학은 세계 32위예요. 그래서 저는 교부세에 대한 전면적인 재편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일반 교부세를 이렇게 간다는 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주신 그 지역 인재 할당과 관련해서
그 권역별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과 또 전문가 또 관계된 분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뭐 그렇게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대안으로 검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제도, 그러니까 교부세 관련해서 저희는 법정률은 일단 이제 늘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이제 동의를 하셨는데 이걸 이제 목적 교부세는 좀 그 확대 뭐 하는 것이 좀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특교세의 폐지를 저희는 주장하는 겁니다. 정의당은 실제 지금 특별교부세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 개선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 예산이고 제가 작년 첫 해 의회 들어와서 첫 해에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예결특위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것이 특교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짬짬이 예산, 네, 플랜카드가 왜 걸리는지를 딱 보여주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이런 지역 현안,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이 부분을 이제 폐지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이제 목적에 따른 교부세라면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재난 안전 수요에 한해서 특교를 교부하자라는 것이 이제 정의당의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목적 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이런 그 지금 현행 특교가 아닌 새로운 방향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같이 이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 도입을 제안하셨는데 1차 후에 14일 후에 결선 투표를 하자라고 제안하셨는데 이게 너무 혼란스럽지 않을까 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우려가 들어서요. 지금 그 뉴욕시의 사례를 보면요, 그 랭키드 초이스 보이팅이라고 해서 그 선호 순서를 표시해서 투표하는 방법, 그것이 훨씬 더 주민들의 그 비율을 반영하는 투표 제도가 아닐까. 그래서 한번 하면 그것이 반영되는 시스템, 이런 제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1차 하고 2주 후에 다시 투표하고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를 지향하고 계시니까 그런 제도들을 참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제안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다가 재량권을 주면 주민들 투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모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2015년에 시애틀시에서 디모크래시 바우처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그 뭐 유권자 한 명에 $25짜리 4개 바우처를 줘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한테 그냥 후원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 의사들이 충실하게 반영되는, 또 한 번 투표하고 결선 투표하고 혼란을 좀 막으면서도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그 사례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조금 좀 스터디를 하셔서 그런 것이 문제 의식이 있으시다면 혼란이 없게끔 주민들의 주권이 충실히 반영되는 제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네,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왜 정의당이 지방자치단체장, 뭐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건지. 그 사실 과반도 되지 않는 이건 대표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대 양당이 계속 독점해온 이 정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선 투표제가 뭐 예산과 또 주민들의 혼란이라는 이제 선생님의 문제 제기는 제도적인 문제고 그 제도와 관련해선
아까 예를 들었던 뭐 시애틀이나 이렇게 해서 뭐 선호 순서를 표시하는 그 세계 각국의 결선 투표제의 취지와 의의를 갖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는 걸, 예, 그래서 나중에 정의당에서 선생님 모시고 한번 이런 제도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제가 꼭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끝날 시간이 됐는데요. 혹시 우리 임승빈 교수님 다시 한번 제안한 한 1분 정도 제안하실 하실 말씀 있으시나요? 그 잘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 잘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논쟁점이 있긴 합니다만,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순환 교수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6번의 생활 인프라 투자와 청년들이 이 은퇴 세대의 정수 여건 획기적 개선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포스코가 이번에 용역을 줬답니다. 어느 모 대학에. 너무나 좋은 조건인데 청년들이 다 떠난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결론은 지역 생활 여건이 안 맞다는 거지요. 저는 정의당에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을 3당과 함께 협력해서 이 결과를 내는 제안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청년이 지방을 떠나는 데는 우리 이영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만의 문제는 사람이 일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충분히 여가도 즐기고 문화적인 욕구도 충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덩그라니 뭐 일자리라고 그 뭐 공장이나 회사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문화 인프라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도시가 계속해서 은퇴 이후에도 그 지역의 인프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뭐 공공의료의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 문화 인프라라고 하면 그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제대로 구성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준비한 뒤에 부분을 이제 마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앞에 선생님들과 또 우리 사회자 대표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또 이제 보충 가름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 사실 가장 중요한 지방 소멸 위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에 나와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도출해내고 그런 과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이 실종된 제가 뭐 서두에 우스갯소리로 지방보다는 집안 얘기만 나오는 대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의당 이번 대선에 뭐 정책이 실종됐다 뭐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하지만 꿋꿋이 중심 잡고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 또 균형 발전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소중한 정책 하나하나 펼쳐 나가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선보이고 검증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정의당의 자치분권 균형 발전 공약을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이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